자, 시작하면서 봤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수업이 길어요. 길지만 자 빨리 이제 끝을 내려면 잡소리 그만하고 빨리 시작해야겠죠. 우리 세 단원 넘어갔는데요. 자, 우리 유럽의 역사 한 번 봤으니까 이번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중국의 역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중국의 역사로 이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중국 역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진나라 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지만, 자, 무리한 법가 통치를 하다가 멸망했다. 무리한 법가 통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초나라, 한나라의 전쟁이 있었죠. 그쵸? 자, 초나라의 항우 있었고, 한나라의 유방 있었지. 그치? 자, 그러다가 한나라가 통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무제가 여기저기 대외 정복을 많이 하러 갔던 거 봤죠? 하지만, 지나친 세금 문제로 인해서 한나라가 조금 흔들리게 되어서, 나중에 왕망한테 이 외척이었던 이 외삼촌이었던 왕망한테 나라가 일시적으로 잠깐 망하게 됐습니다. 이 왕망은 엉망이 된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평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말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자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연히 부자들이 싫어했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에서 잘 나가던 부자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호족이라 부릅니다. 지방에서 잘 나가는 부자들입니다. 알겠죠? 자, 이 호족들의 반란으로 왕망이 망하게 되고 다시 한나라가 세워지게 됐고요. 자, 그러나 이 호족들이 세우는 것을 크게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호족들의 눈치를 봤겠죠. 그쵸? 자, 우리 덕에 황제 됐지, 우리 말 잘 들어야지 하는 호족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호족들이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황건적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우리는 이 황건적의 난부터 다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호족들 때문에 살기 어려운 시대를 뒤집겠다고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켰죠. 자, 일반 사람들한테는요, 당연히 황건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못된 호족들을 때려잡아줄 좋은 사람들이지만 잘 살고 있는 호족들한테는요, 오히려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나쁜 놈들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나라에서 힘을 가진 건 누구죠? 바로 이렇게 돈 많고 힘을 가진 호족들이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호족들을 때려잡을 준비를, 황건적들을 때려잡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전국에서 황건적을 때려잡겠다고 등장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들 잠깐 알아볼까요? 자,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 한나라 황제가 황건적을 없애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황건적을 토벌하겠다면서 일어난 대표적인 인물, 잘 나가는 인물들. 자, 조조, 유비, 송권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얘네들이 실제로 크게 활약을 해가지고요, 황건적을 퇴치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황건적을 없앤 다음에 할 일 다 했으니까 원래는 집에 가야 되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간 게 아니라 황건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황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이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한나라가 없어져야 된다면서 오히려 한나라를 없애버리고 한나라를 없애고 자기들이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요 삼국시대, 세 개의 나라가 있었던 삼국시대를 그린 책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이랑은 대화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는 사실 대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넘어와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세 나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북쪽에 위나라, 그 다음에 여기 구석에 총나라, 남쪽에는 오나라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 목표는 당연히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처럼요, 여러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을지 지략과 전략을 열심히 짜곤 했는데요. 이 열심히 전략과 지략을 짰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인물들, 또 알아둬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위나라의 사마의, 그 다음에 총나라의 제갈량이었는데요. 제갈량은 제갈공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봤죠? 자, 여러분, 이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거를 예언해서 전투 전략을 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구라의 확률도 높겠죠. 그쵸? 자,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렇게 뭔가 전략 잘 짜고 똑똑한 걸로 유명한 제갈량이라서 사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갈량이 죽고 나서도 제갈량의 지략을 너무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산 사마이가 죽은 제갈량을 보고서 도망을 쳤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도망치게 했다. 사공명 주생주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3학년 때 한자 배울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원래 가진 물량을 이기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마이가 살고 있는 위나라는요. 이렇게 생긴 동네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도 진짜 많이 살고 농사도 정말 더럽게 잘 되는 지역이고요. 총나라는 반대로 이렇게 생긴 지형이 널린 동네입니다. 여기 보여? 여기 산골짜기에 막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그쵸? 이게 총나라에 있는 흔한 길의 모습입니다. 자, 말 그대로 산골짜기 그 자체인 동네고요. 물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동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산력이 위나라에 비해서는 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에는 유리한데 생산력은 딸리니 당연히 물량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결국 총나라는 위나라의 패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위나라의 대표적인 지략가였던 사마의 가족들, 사마씨 가족들은요, 이 우리나라가 총나라 멸망시키고 나라 잘 나가게 한 건 다 우리 가족이 잘한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금까지의 이 위나라 황제를 없애버린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진나라를 세워서 이끌어가게 되었고요. 이후에 역시 농사짓기에는 답이 없었던 여기는 또 반대로 습지가 너무 많고 강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오나라 역시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없애버린 다음에 삼국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은 평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진나라가 다시 흔들리게 됐는데요. 왜냐? 이 당시에 중국의 여러 나라들은요, 통일을 위해서는 국력이 아주 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국력에는 동원할 수 있는 물량도 많아야 되고, 즉 곡식이나 인구, 돈 이런 게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가 아주 잘 싸우는 것도 대표적인 국력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중국의 여러 나라들은요, 더 잘 싸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중국인이 아닌 다른 부족을 대거 중국 땅 안으로 끌어들이곤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른 부족이라면요. 중국인은 이렇게 생겼다면 다른 부족은 정말 이렇게 개무섭게 생긴 그런 애들인 거죠. 그치? 잘 싸울 것 같죠? 실제로도 굉장히 잘 싸웁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전투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키우는 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목부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부 다 유목부족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서 다른 부족을 가장 많이 데려온 위나라가 승기를 가져가면서 총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진나라로 바뀌고 이후에 오나라도 무너뜨리면서 통일을 한 거는 좋습니다. 그렇죠? 자, 통일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 다른 부족 애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중국인들만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부족 애들이 중국 애들이 별거 아니란 걸 안 거야. 우리 싸울 때는 이 유목부족이 다른 부족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여러 다른 부족 애들이 결국 중국 애들을 자기네들의 나라를 막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의 나라를 막 세우면서 강해지기 시작하자 결국 진나라는 통일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쫓겨나서 남쪽으로 도망을 쳐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쪽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의 나라는요, 북위라고 하는 다른 이민 유목 부족들의 나라로 다시 통일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시기를 우리가 남쪽, 북쪽에 각각 왕조가 있었던 시기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습지로 잠깐 점검해 볼까요? 자, 볼게요. 자, 황건적의 난 이후에 후한이 멸망하면서 위, 촉, 오 세 나라로 분열이 됐고요. 분열된 세 나라를 위나라의 뒤를 이은 진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알겠죠? 통일한 건 진나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진나라의 내부 분열이 심해지고 이 여러 유목 부족들 아까 얘기했죠? 말 타고 다니는 부족을 말합니다. 알겠죠? 말 타고 다니는 부족들의 침입으로 진나라는 남쪽으로 이동해서 무엇이 되었느냐? 동진이 되었고요. 이후에 북쪽에도 왕조가 하나, 남쪽에도 왕조가 하나 있는 시대, 남북조 시대가 생기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에 특히 북쪽의 여러 나라들은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 시대를 뭐라 부르느냐? 위초고 중에 잘 나갔던 위나라, 이걸 통일했던 진나라, 이후에 남쪽, 북쪽에 서로 왕조가 있었던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죠?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요. 자, 우리 정리했으면 이제 다음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황건적의 난 이후의 시기부터 계속 이걸 진압하겠다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후에는 통일하겠다고, 남북조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통일하겠다고 계속 싸우고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금은 크게 올라갔겠죠? 여러분 알죠? 전쟁하게 되면 돈 많이 써야 되는 거. 그러고 나라는 망하고 세금은 많아지니까 굉장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전쟁이 잦아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원래 자기 땅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던 농민들에 대한 관리가 나라 차원에서 되질 않는 거야. 거기다가 군대 와 하고 농민들 막 부르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왜? 관리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그냥 군대 가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남학생들 잘 봐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전쟁 때문에 전쟁이 무섭다고 또 농민들이 여기저기로 막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전쟁 때문에 세금 뜯기고 군대 끌려가고 생각하니 무섭다면 도망가고, 땅에서 농사 짓기 싫어 도망가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땅이 다 비어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농사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이 북쪽에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북위는요, 중국 전체를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면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는 땅에다 농사를 강제로 짓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중국을 세금 사람들 막 농사지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당시 북위의 황제였던 효문제가 강제로 끌고 와서 얘네들한테 강제로 땅을 나누어 줘갖고 야 너네 여기서 무조건 농사 지어 라고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정도의 힘이 있으면 1인당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줘서 강제로 농사 짓게 하는 제도 균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 남쪽에 있었던 동진 요 동네는요 늪지대가 많아서 농사가 어려웠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살기 좋았던 옛날에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꿈입니다. 알겠죠? 북쪽으로 다시 가려면 얘네들도 여기서라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겠죠. 그쵸? 그러니 당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물 같은 것들 다 퍼내고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개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서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던 북쪽의 북위, 남쪽의 동진 모두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전략을 잘 짜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요, 중국은 너무 넓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누가 인재인지를 아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가장 먼저 했던 옛날 위나라의 황제는 동네마다 있는 인재를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게 좀 빨리 편하게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동네를 잘 아는 중정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인품을 9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황제한테 추천을 하고 황제가 이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가 실행이 됐는데요, 이 제도를 우리가 구품중정제로 부릅니다. 자, 이때부터 공무원의 인품이든 성적이든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가 유행을 했으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9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품중정제는요 빠르게 인물을 추천을 해서 좋은 사람을 관리로 올리는 그런 편한 제도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중정관들이요 사람들의 인품을 평가해서 매긴 등급으로 관직에 올라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인품을 어떻게 매길 거야. 여러분, 사람 성격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솔직히 자기 마음이죠. 그쵸? 얘네들 개인 취향에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동네에 잘 나가는 부자들은요 얘네들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착하게 지낼 필요 없어, 인품 좋을 필요 없고 똑똑할 필요 없어요. 그쵸? 그냥 얘네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얘네한테 돈도 바치고 술도 주고 뭐도 주고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문 출신 애들은 무조건 1등급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돈 많거나 권력 많으면 우리 가문의 아들들은 무조건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1등급을 받는 거야. 그쵸? 자, 이렇게 생겨난 가문빨로 잘 나가는 애들,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가문빨로 고귀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학습지 정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토지제도. 자, 균전제는요 국가가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농민한테 나누어주는 제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지역에 개발이 시작됐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선발 제도로 구품중정제가 실시됩니다. 그죠? 중정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 자, 그런데 유력한 가문이 독점 추천을 받으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되었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 흐름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나라가 있었죠? 자, 이 너무 많은 나라가 생겨지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 전투 속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사람들한테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유학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거야, 그치?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향을 준 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우리 비단길에 대해서 옛날에 수업했었죠, 그쵸? 이 비단길은 중국과 인도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단길을 타고 넘어온 게 바로 부처님의 사상, 바로 불교였습니다. 공자의 유학은요, 모든 거에서 질서를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족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인, 다른 부족 이렇게 질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족들 사이, 지금 중국 안에 부족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부족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얘네는 어떤 식으로 순서를 매기게 됐느냐? 바로 중국인이 당연히 1등이고 다른 부족 그중에 조금 똑똑한 애들 2등이고 나머지는 꼴등이고 이런 식으로 부족을 매기니까 당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내가 싸움 훨씬 잘하는데 내가 중국인보다 못됐다는 게 말이 돼? 하며 얘네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니 이 다른 부족 애들은 유교 안 믿는 거야. 유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한 부처님을 훨씬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잠시 요 필기 지워볼게. 자, 즉 부처님은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중국인과 다른 부족들 사이에 차이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불교를 팍팍 밀어줘가지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이 시기 때 있잖아요. 하도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인간 사회에 전쟁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예 인간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없는 곳 바로 이런 데죠. 여러분 이 자연 우리 어디서 봤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인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자연이 최고다. 즉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상 바로 노자의 도가 사상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노자의 도가는 이때 자연에 있는 그대로 내비두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가 사상, 노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도교가 이 시기 때 큰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 하나 더 확인을 해보고 우리 학습지 정리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 위안을 찾기 위한 종교가 이때 크게 발전을 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종교 바로 불교. 이번에는 국가가 크게 보호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유목 부족들, 다른 부족들의 국가는요. 이 차별을 일삼는 유교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유학을 싫어해서 불교를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강조하다 보니 도가 사상, 노교가 크게 발전했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중국을 통일하겠다면서 몇백 년 동안 이 중국을 두고서 전쟁을 하던 중국인들과 다른 중국에 들어와서 다른 부족들 간의 싸움은 이 다른 부족들 간의 싸움은요 놀랍게도 두 부족이 적당히 섞인 혼혈인들이 건국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의 문제는요 위진남북조에 있었던 중국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돈이 하도 많아서 자손 내내 고위관리가 되는 가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 불렀어? 얘네들을 문벌귀족이라고 불렀죠. 바로 구품 중정제 덕분에 중정관에 돈만 바치면 관리가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관리가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문벌귀족들은 일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가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게 됐죠. 국가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관리로 뽑겠다라고 수나라 문제가 선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게 됐으니 바로 그 유명한 제도 과거제가 이때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 하나 확인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시험을 뽑다 보니까 시험 공부란 걸 한 적이 없는 문벌 귀족이면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게 됐겠죠.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일반 사람이면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문벌 귀족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지만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다 이 시험의 내용은 당연히 황제가 내는 거니까 황제한테 충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족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황제 중심 중앙, 황제는 중앙에 있잖아요. 그쵸? 나라의 중앙에. 중앙 집권이 강화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벌귀족 통제를 통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문제는 바로 바깥에서 이제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설치고 다니던 고구려를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돈, 식량, 군인들을 막 끌어들였다라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막 끌어모은 돈, 쌀 이런 거를 막 술에 얹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너서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걸 끌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쉽게 운반할 수단을 찾게 됩니다. 자, 그때 가장 편한 게 바로 배로 끌고 가는 거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배로 끌고 가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강이나 배가 있어야 배를 쓴다는 거죠. 수나라 문제는요, 지극히 중국틱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니 바로 강이 없으면 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땅을 막 파가지고 인공강을 만든 거예요. 이 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인공강입니다. 알겠죠? 인공강. 강이 아닌데 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인공강 뭐라 부르냐면 운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운하. 이 운하라는 거를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이 고생을 해가지고 했던 고구려 원정 어떻게 됐어? 고구려의 승리로 끝난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쵸? 자, 배웠듯이 전쟁 이후에 수나라는 이렇게 대난리를 쳐가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으니 큰 반발에 휘말려서 나라가 흔들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수나라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다음 세계사 시간 때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남북조의 분열을 수나라가 통일했고요. 과거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고, 귀족 세력 약해졌고요. 중앙 집권 강화됐지. 대운하를 건설해서 전쟁을 도우려 했지만 이후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하시고요. 오늘 수업이 조금 길었는데 너무 많이 길진 않았죠? 자, 우리 이 정도까지 확인하고 이번 주 역사 수업 마무리 짓게요.